예, 일본이 예정대로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을 오늘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기업들의 대한민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을 국제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이 예정대로 오늘 0시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을 했습니다. 일단 관심은 일본이 어디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일본이 대외적으로는 이른바 안전보장무역관리라는 그런 틀을 이야기하고 있고 명분은 됐지요. 예. 예. 그 명분 속에서 지금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선택의 폭은 그렇게 넓지 않다. 다시 말해서 현재 반도체 세계 핵심 부품과 같이 어떤 공개적으로 수도꼭지를 잠그는 개별허가로 돌리는 그런 조치는 예.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당장 오늘부터 좀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일차적으로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테면 대기업들 경우는 가령 삼성물산이나 LG상사 경우 이미 이제 일본 현지 법인들을 통해서 비백색 국가 포괄 허가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러한 즉 우리 중소기업들이 거래하고 있는 일본 공급선, 일본 파트너들이 우리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거래하는 그런 물품의 조달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그래서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좀 복기를 해보자면 네. 일본, 한국을 통관 절차에서 간소 혜택을 줬던 건데 이걸 이제 3년 단위로 한 번만 심사를 받으면 됐었는데 그렇죠. 포괄 허가라고 했죠. 이걸 이제 네. 개별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일반 포괄 허가라는 걸 보다는 이제 까다로운 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에는 이제 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라고 하는 일본 수출 기업들이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허가증을 가지고 그 3년간 허가 기간 내에는 이제 언제든지 그 포괄 허가증 번호를 수출 통관 절차 서류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쉽게 이제 한국으로 보낼 수 있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오늘 0시부터 백색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출 기업들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 이 비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증이 있는 수출 기업들은 지금과 같이 이제 3년 방식으로 계속 할 수 있는데 예.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 거래하고 있는 일본 파트너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중소기업들 경우에는 이제 개별 허가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이제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때문에 이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제 지적을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인데요. 네. 백색 국가 제외 조치와 함께 규제 강화 3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있어서요. 혹시 네.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계세요? 저는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높지 않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이번 상황이 우리가 WTO 제소를 잘 준비해 왔고 예. 또 적어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한국이 공급하는 중간재를 기초로 한 국제 분업 질서가 일본에 의해서 교란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공개적으로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계 품목을 개별 허가로 수도꼭지를 잠그는 방식과 같은 그런 3탄의 무역 보복은 당분간은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굳이 예를 들자면 저희가 어쨌든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무역 회담에서 유무형의 추가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차 보복이 강행이 된다면 뭐 굳이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다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굳이 3탄의 무역 보복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이미 지금 이제 백색 국가를 제외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테면 어떤 특정한 기술 부품에 대해서 이것이 군사 전용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 네. 그런 것만 가지고도 개별 허가를 지정할 수 있는 이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굳이 일본이 이를테면 뭐 탄소 섬유라든지 뭐 어떤 기계 장비라든지 어떤 예. 굳이 무언가를 특정하게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3탄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지금 이번에 일본의 조치라는 게 우리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부당하게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네.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이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께서 이 강제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그때는 좀 다른 어떤 일본의 대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이 안전보장 무역관리라는 틀을 속에서의 어떤 삼탄은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뭐 있습니다. 예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한 어떤 뭐 일본 내에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뭐 세무조사라든가 뭐 노무관리 강화도 있고 관세 인상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이제 종래 이 방식 그러니까 반도체 우리가 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기간 산업, 우리의 경제 근간과 직결되는 어떤 핵심 소재, 원천 기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일본 현지 기업에 대해서 뭐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예. 뭐 관세 특정 부품의 관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그것이 어떤 집중적인 현재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일본이 적어도 이 이른바 안전보장 무역관리라는 틀을 자기들이 주장하려면 예. 오늘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이 반도체 세계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해서 이것을 포괄허가로 돌려놔야 된다. 일본에게 우리가 그걸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당분간은 이제 추가 대응은 자제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우리 당정청도 오늘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2022년까지 예산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좀 충분한 대응책이 된다고 좀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 국민 경제 입장에서는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기노업을 가지고 또 경제 활력을 우리가 다시 살려나가는데 그 5조 원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제 개별 중소기업의 입장, 그러니까 대기업과는 달리 상당히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5조 원의 R&D뿐만 아니라 예. 지금 우리 법령에 보면은 이렇게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해서 산업 피해가 생길 때 어떤 그 피해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아직은 이렇게 부당한 외국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이 중소기업이 그걸 청구할 수 있는 아직 법적인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5조 원에 덧붙여서 실제 개별 중소기업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실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별로 그런 것도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피해를 입는 기업별로. 네, 개별 중소기업에 따라서는 이것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뭐 1년, 2년 사업 계획을 세워놨는데 가령 그 제품, 그 기술, 그 부품이 일본에서 당장 못 들어오나든지. 그게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개별 그런 기업의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5조 원 R&D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 이 개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 그런 입법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김상조 정책실장이 일본의 이율 배반적 태도에 여러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문가로서 양국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뭐 시간과 계획이라는 게 좀 요원해 보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필요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이를테면 외교적 경로라는 것이 반드시 동시적으로 병행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 예. 특히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그 판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인권법적인 의미 또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화를 반영하는 것인데 이 대법원 판결이 이를테면 그 피해자분들이 앞으로 전부 다 법원에 가서 구제 받으시오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 국가, 우리 사회가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관계없이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우리 내부의 그런 합의나 토론도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낙연 총리는 오늘 WTO 제소 카드를 꺼내들면서 상당히 좀 강경한 네.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렇습니다. 이 WTO 제소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WTO 제소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정부가 잘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외교적 경로라든지 여러 노력을 하더라도 지금 아베 총리의 여러 언행으로 비춰보면은 이게 상당 기간은 쉽게 해결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WTO 제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단지 이것이 2년 후의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그런 폭을
굉장히 우리가 줄이고 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일본이 외관상 이 안전보장 무역관리라는 틀을 어떻게든 그 껍데기를 가능하면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우리의 WTO 제소가 갖는 지금의 어떤 효과이기 때문에 이 WTO에서의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전략은 굉장히 필요하고 정부가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아까 2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좀 우려를 표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2년 후에 판결이 나오지만 이 문제가 WTO 제소라는 것이 이제 조만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WTO에 이 사건이 가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함부로 자의적인 어떤 극단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동시에 있는 거고요. 또한 일본으로 하여금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해결의 어떤 압박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것이 2년 후에 판결이 나온다는 그런 점을 넘어서서 지금 상황에도 이게 중요한 효과를 주고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이 회복이 된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만 이 제안에 대해서 이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소미아와 일본 정부의 수출 관리 운용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거절을 했는데요. 뭐 이 얘기인즉슨 일본 측에서는 지소미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포괄적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이 일본에 갖는 의미가 북한 핵 미사일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이번에 일본의 무역보복과 어떻게 연계돼서 어떤 계기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일본 내부에서도 좀 정리가 저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포괄적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가 일본에 이게 주는 영향은 저는 대단히 큰 상황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지금 어쨌든 오늘로써 이 백색 국가 조치가 시행이 됐고 네. 아베 총리는 지금 국제 무대에서도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바로 이제 이 안보 조치라는 껍데기를 가져온 그 모순이 오늘 다시 또 드러난 건데요. 이제 아베 총리가 다시 또 이 청구권 협정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보 목적의 이 조치라는 외관을 가져왔지만 그 실질은 역사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 다시 확인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문제가 무역 보복이다. 즉 일본은 이제 WTO 갔을 때 일본의 전략은 백색 국가를 제외할 것이냐 또는 어떤 품목을 개별화를 할 거냐 포괄화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일본의 재량이라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이제 전략을 가지고 가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제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바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맞제하는 것, 맞대응하는 것의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경제적 어떤 불안정성의 문제라든지 예. 우리 중소기업이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고 좀 전략적 판단해서 차분하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냉정하게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하면 좋겠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국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 네. 일본이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했더니만 미국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두 긴밀한 동맹국을 계속 장려할 거다. 이게 이 반응을 온도 차이를 좀 보면은 지소미아 종료했을 때는 굉장히 실망했다는 반응을 내놨었는데 그때와는 온도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런 미국의 어떤 반응은 실제적으로 어떤 이런 해결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미국의 그런 반응은 기본적으로 이 일본의 무역 보복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 또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에서 비롯된 그런 특수한 상황인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일본의 조치가 국제 분업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저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어떤 방치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아까 보는 수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본에게 중재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보이신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일본이 이 포괄적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대한 내부적인 정리가 아직 안 됐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결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아시아 정책 속에서 그렇죠. 이 포괄적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갖는 의미 그리고 이것이 종료 이후에 미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갈지에 대한 미국 입장도 저는 좀 그것이 정의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청와대도 잠시 뒤에 입장을 내놓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아무래도 원칙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무역 보복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특히 이것이 우리 중소기업,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동시에 또 원칙에 맞게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어떤 보다 안정되고 상생의 그런 기술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우리 국민의 지지 네. 그것을 역설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통상법 전문가시죠. 손교 변호사와 함께 일본의 한국 백색 국가 재배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